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인사말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조금, 피로도가 있는,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앞에 연사분들이 좋은 얘기 이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예, 핵심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안전하시는 현업 담당자분들께서 실제 현장에서 좀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행하려고 하면은 큰 틀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담보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이제 경영 책임자, 의무 주체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 보고 체계, 프로세스, 시스템이 일단은 마련이 돼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체계에 따라서 현장,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느냐, 뭐 현장 작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법령이 기본이 돼야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법령은 아직까지도 약간의 이제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관계기관에서 나오는 고용노동부 자료라든지 뭐 대검청 해설서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약 46건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현업에서는 실무 판단의 기준이자 또 법 준수를 가르는 이제 여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들을 분석해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영역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해당 영역이 저희가 현업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심도 깊게 안전보건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의무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가 두 번째로 제일 많다라는 점들. 그래서 이 두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는 사람들로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의무이구나. 이 정도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호랑 5호에 대해서 이제 그 계획, 실행, 점검, 조치 단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위반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에서 법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법 제도적 요구라든지 원인 근절 그리고 조직 학습 촉진 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PDCA 환류 체계를 이제 가장 중요시한다고 여기죠. 그래서 법원 판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법원에서도 이러한 단계별로 주요한 점들을 고려해서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계획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이행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개선만 잘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환류 체계로서 동등하게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고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그 중대재해 사건이 저희가 발생하면 세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있고 형법상 업무 과실치사상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죄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제 사업장의 그 특정 사고가 발생한 그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선고된 판결 기준으로 보면 그 안전보건 조치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게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미수립이 제일 많다. 이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3위를 보시면은 작업 지휘자 관리 감독자 미지정 미배치가 있는데 결국 이것 또한
그 지금 1위인 작업계획서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1위, 3위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의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량과 관련해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정유철 변호사님께서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1심 기준으로 실형이 5건이 나왔는데 왜 이것만 실형이 됐냐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뭐 기존에 다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이라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기본 법리라든지 동향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고심고심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걸 정해봤는데요. 탑3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의무. 두 번째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의무. 세 번째가 이건 하나의 의무는 아니긴 하지만 각종 점검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현업에서 유의해서 실행하셔야 하는 구체적인 실무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위험성 평가 의무 관련해서 한 5개로 컴플라이언스 핵심 체크 포인트를 좀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중대재해 사건 또는 제가 이제 다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2번 고위험 작업 및 비정형 작업에 대한 특별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번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및 작업 지휘자 배치 확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작업, 비정형 작업의 관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실제 현장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작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작업 허가제를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 허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표적으로 좀 제가 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고위험 작업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례. 그러니까 작업 허가제가 있고 고위험 작업은 특별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막상 고위험 작업이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잘 답변을 못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고위험 작업과 작업 허가 대상 작업이 일치하지 않고 막 제도는 많아요. 근데 막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막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도들이 안전하시는 분들이든 특히 관리감독자분들이 혼동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례. 그다음에 작업 허가 신청 생산부서나 공사팀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작업 허가 신청부터 누락된 사례 등이 있고 그다음에 작업 허가를 하면 당연히 그 허가 전에 이제 주요한 안전 조치는 한번 사전에 확인하고 이제 작업 허가를 해주는 게 작업 허가제 이제 취지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작업 전에 확인하는 안전 조치 등이 이제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관행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영근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15호 판결이나 34호 판결에서 이제 인터록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력화시켜 놓는다거나 관행적으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관행화되었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음을 알았음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형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전하는 분들께서 이 종사자 의견 청취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과연 우리가 모르는 현장의 관행상 작업 편의상 안 되는 조치가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조형 작업인데 비조형 작업도 워낙 사고가 많이 나는 작업이죠. 그래서 비조형 작업은 아무래도 이제 단발성, 긴급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안전보건 활동 범위 자체에서 이제 누락돼 있는 사례. 아예 이제 안전보건 활동 범위에 없는 사례. 그리고 비조형 작업 시에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이제 명확한 절차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조차 안 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에
고위험 작업이나 비정형 작업은 상당히 중대재해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업에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작업 허가제 실시 대상을 명시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고위험 작업 및 비정형 작업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연계하여 시행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 번 작업 허가 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새로운 공종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잘 재해가 안 나던 뭐 공종이었는데 작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 등을 업데이트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작업 허가제 작동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자들한테 충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반에 대해서는 상주 관리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현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고위험 포인트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두고 입회 감독하는 절차 정도는 두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발성, 긴급성, 일회성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최명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동일한 반복되는 작업에 있어서는 중대재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없던 작업, 단발성, 긴급성, 일회성인 경우에 중대재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 뭐 쉽게 봐서 건설 현장에서 타설을 하고 레미콘 차량 잠깐 들어오거나 피니셔 들어오거나 들어왔을 때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협착,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오히려 더 유익 있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업 계획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문제되는 문서 또는 그 조치 중에 하나다라는 점인데 그 법 내용은 조금 이제 지나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례를 제가 놨는데 작업 계획서 주기가 거의 이제 1년, 2년, 3년 막 떤 데는 이제 주기가 없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9,999년까지인 거죠. 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작업 내용이나 운행 경로가 그냥 공장이나 사업장 전체로 그냥 이렇게 레드라인으로 쳐져 있어요. 그다음에 작업 지휘자로 기재가 돼 있는 직원이 한 10명씩 있어 막. 예. 그리고 작업 계획서 내용을 근로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안전에서만 알고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형식적인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사례는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작업 지휘자가 한 명으로만 배정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작업 지휘자가 부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작업 유도자의 경우에 휴게 시간이나 퇴근으로 인한 공백 발생, 뭐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판결에서 이 작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위험성 평가랑 가장 연계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최근 판결에서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사무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문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인력을 다 뽑으라는 얘기냐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한 명이 볼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또는 파트로 나눈다든지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작업계획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업계획서 관련해서는 그 작업 주기나 이런 거를 좀 단축해서 실질적인 작업 현황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일정 주기마다 화물의 상태라든지 뭐 운행 경로, 그다음에 뭐 작동 상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체크한 이후에 작업 계획서가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 지휘자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협력업체가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원청으로서는 작업계획서의 작성 여부나 이런 걸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유익 있게 앞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탑3 중에 두 번째 의무인데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 평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평가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많이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그 중대재해와 인과관계를 연결시키냐면은 1단계로 이제 평가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평가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 그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안 하니까 관리감독자니 뭐니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안 됐고 그 조치가 안 됐으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쭉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와 인과관계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가 위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는 단순히 그냥 평가하는 건데 뭐 그냥 평가표만 해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사전 질의에도 있던데 사전 질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리 감독자가 많은데 여러 명인데 대표적으로 한 명 평가해도 되는 것인지 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제가 그 사전 질의 보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 관리 감독자나 이런 평가가 없고 현장으로만 있어요. 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현장으로만 하면은 관리 감독자도 할 건데 왜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 대한 평가는 옛날에도 했거든요. 예. 옛날에도 했으니까 이게 크게 노력을 안 들여도 옛날에 한 거니까 이걸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세요. 예. 근데 문제점은 그리고 또 이제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 센터별로 그냥 해놨다든지 사업장별로 해놨다든지. 예. 근데 안 됩니다. 예,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 책임자의 평가에 대한 의무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의무의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관리 감독자요. 관리 감독자 등이 자신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고치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개별적으로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잘하는지 이 사람이 못하는지 잘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미 집단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 평가 의무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측에도 보시다시피 그대로 지적을 했죠. 그 법원에서도 개별적으로 평가 관리하지 않고 작업 반별로 했다라는 거를 근거로 삼아서 어느 정도 노력은 했지만 이게 평가 의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제가 컴플레인스 업무 하면은 많이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관리 감독자가 한 60명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하냐. 예. 근데 이제 그건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고. 예. 근데 어느 정도는 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업무상의 불편함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예.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하시긴 하셔요. 더 나아간 사례죠. 이거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평가 항목이 이제 미흡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좀 미흡하더라도 할 말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은 너무 미흡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미흡할까? 그러니까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럼 했을 때 만드시면 되는데 왜 미흡할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예전에 하던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고 난 뒤에 평가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하는 그냥 회사 일반적인 KPI 있잖아요. KPI 아니면 일반적인 인사 고과 제도 그런 걸로 그냥 대강 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장 소장님이나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건설 현장 현장 소장님이나 제조업이나 뭐 이런 경우에 사업장이 장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거든요. 그러면은 이 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총괄 책임자의 업무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락시키는 사례들이 있어요. 잘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플레인스 하면서 보통 이제 문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세요. 매뉴얼을. 그래서 아, 이 회사 되게 잘 돼 있구나. 보시면은 평가 후 피드백 절차, 목적, 범위 절차 막 이래가지고 엄청 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컴플레인스 할 때는 서류만 보진 않고 현장에 가서 현장 소장님이나 관리 감독자 분들 한 명씩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뷰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런 소리를 하세요. 뭐
사실 그런 평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예. 좀 그래서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로 가름하는데,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과연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제가 그냥 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실제 법원에서 아니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수사기관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근데 뭘 이걸 니네가 평가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완전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런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겠죠. 그냥 빨리 평가제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안전 부서나 안전 관리자가 그냥 쓱 평가해 놓고 그냥 넣어놓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그냥 자료로 보시고 그럼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컨퍼런스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인사고과에 반영하셔라.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인사고과까지 반영하는 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도 최소한 포상제도 정도는 만드셔서 잘하는 사람한테 포상은 줘라. 예. 그러니까 뭔가 피드백 한다고 해서 불러다 놓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봤자 솔직히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진술할 때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별로 기억에도 안 남고. 그러니까 포상제도나 이런 거는 최소한 조금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특히 제가 보면은 뭐 결국에는 안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에는 이 안전이란 건 안전하시는 분들, 전담 조직이나 안전 관리자분들은 조언의 역할일 뿐인 거잖아요. 스텝 조직인 거고, 결국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직접 교치를 하시는 관리 감독자님들이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관리 감독자분들이 사실은 동기가 없어요. 이 안전 조치를 열심히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법의 취지는 관리 감독자들을 평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뭘 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지 뭐 다른 아이디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포상제도나 이런 거는 운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종 점검 활동 후 개선 조치인데요. 요거는 제가 넣은 이유가 실형이 모두 다 이걸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파악을 했는데 잘못된 것을 파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또 문제된 경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의무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그럼 개선 조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례 수사기관의 형식적 조치가 실질적인 실행 여부를 중요시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문서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점검 이행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재해, 특히 반복되는 재해의 불합리는 사업장의 구조적인 결합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질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점검 활동 후의 개선 조치는 단순히 교육하고 끝,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최대한,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공학적 시스템적 대책을 마련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 점이죠. 그래서 특히나 일회성이 아닌 현장이나 어떤 작업 내의 조치가 지속성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노동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현황으로 얘기하는 그 3대 유형 7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반복재해든 빈번한 불합리 발생 공정이든 이게 중점 관리해야 되잖아요. 중점 관리. 중점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종사자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게 반복재해 요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위험이라는 것을 종사자들이 무조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조회나 팀별 조회, TBM 뭐 안 쓰고 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리는 그런 전파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일일 점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일 점검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반복제에 되는 부분, 그리고 시정 명령 받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일일 점검 일지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 작업반의 작업 반장님이든 관리 감독자들이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지, 요런 이제, 체계를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는 고위험 비정형 작업에 관한 특별 관리 대책, 그다음에 작업 계획서의 적법한 작성 이행을 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평가 관리 관련해서 평가 방식, 개별 방식, 그리고 평가 항목 개선 피드백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점검 활동 후에 개선 조치가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지속 작동되기 위한 체계 마련, 전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들의 이제 모델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적절하게 적법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영 책임자 그리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업장에서 하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도급용역 위탁에 따른 종사자들 모두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경영 책임자는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제 이루어질수록 할 필요가 있겠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전사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제도 수립 및 총괄 크로스 관리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각 사업장에서는 서류 등의 이제 요식행위보다는 안전보건 관리 측에 대한 조치들이 현장 작동성 있게, 최대한 실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판결들이 나누고 있긴 하지만, 협력업체에서 문제가 되면 원청도 거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업체가 의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행 확인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 제대로 위험 요소가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 감독자 분들에 대한 소통을 안전팀에서 잘 하시는 게 관건이다. 아무리 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Q&A 관련해서 사전 질의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다루지 않는 의무 외에 이제 많이 질문 주신 게 종사자 의견 청취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의견 청취 실적이 있어야지 이 의무가 준수된 걸 볼 수 있느냐 이거를 많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의견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내라 이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조금 유의하실 부분은 최근 법원 판결 중에 이러한 예가 있거든요. 어, 안전보건에 대한 신고 내지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BBS 카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현장 수정을 포함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이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유의하실 점은 의견 청취 제도 또는 절차에 대해서 특히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나 홍보 활동을 병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증빙도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별다른 제도를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제한 제도니 뭐죠? 전환이 이거 많이 하면 또 이게 관리하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단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알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걸로 가름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성결이 있으면 바로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는 참석자 요건도 있고, 기간 요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위반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가름하시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가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